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자, 본격적인 겨울답게 아주 춥습니다. 자, 시간에도 가속도가 있는데요. 이 평일보다 휴일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연말은 또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아마 월드컵 끝났다. 벌써 크리스마스네. 그러다 보면 2023년 새해가 돼 있을 겁니다. 새해는 또 토끼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긴 아픔도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요, 이 파기환송한 쌍용차 노조 강제 진압. 2009년 이 쌍용차가 경영난으로 36% 인원 감축을 결정했었죠. 이때 77일간의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헬리콥터, 크레인이 동원돼서 진압 작전을 펼쳤는데요. 자, 이후 노동자와 가족들은 오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30명이 넘는 분들이 세상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어제 판결된 건데요. 자, 부당하게 동원된 장비를 파손한 데 대해서 정부가 노동자 측에 손배소를 제기했던 거죠. 자, 이 손배소를 청구한 정부 패소 취지였고요. 이 부당한 장비 동원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추운 날씨인데요. 지금도 노사 갈등, 노정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대로가 원칙 같지만요, 그 후폭풍은 상당히 오래가고 또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사회는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화와 소통이 답입니다. 자, 다행히 지난밤 서울 지하철 파업은 협상이 타결되면서 풀렸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목요일에 한입뉴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지속시켜달라, 그리고 또 적용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지가 8일째입니다. 네. 자, 어제 화물연대와 정부 2차 협상이 있었는데 박 기자님, 이거 결렬됐군요? 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대화를 시작은 했지만 40분 만에 사실상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측이 맞서고 있는 부분이, 국토부는 먼저 화물연대 측에서 업무 복귀 먼저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철회하고 또 권한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대화를 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결국에는 안전운임제 그리고 품목 확대, 여기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대화에 좀 임해달라고 화물연대가 주장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이 파업을 풀지 않고는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협상 결렬 이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 사실상의 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협상 중단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6월에 똑같은 파업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복귀 후 논의. 이게 6월의 해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업은 풀었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또 벌어졌으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6월하고 지금 11월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이,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과 논의를 이어가자라는 고리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 고리가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시작한 파업이다 보니, 그러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화물연대가 양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가 이제 정부의 협상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1차 면담 때는 차관이 면담에 나왔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본인이 어떤 협상할 수 있는
있는 최종 권한이 없다라고 예, 해서 예. 협상이 결렬이 됐었고요. 어제 있었던 2차 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급이 더 낮아져서 실장급, 네네. 뭐 구원상 물류정책관을 비롯해서 이제 실장급 인원들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큰 이슈 이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내보낸다. 그럼 결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알리바이를 쌓기 위한 거지 실제로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고요. 특히 어제 이제 구원상 물류정책관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사인 것이 지난달 11월 15일에 그 화물연대하고 국토부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구원상 정책관 같은 경우는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의 세력 확장이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네네. 이게 이제 일종의 노조 혐오다라고 하면서 또 한 차례 이제 충돌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정부 측의 어떤 의도를 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사실상 중단 선언했다. 전해 주셨는데 이 원 장관 이게 또 방송 인터뷰에도 나오시더군요. 가능하다면 면대면 이게 대화의 원칙이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예요. 직접 만나라. 솔직히 이야기하라. 부드럽게 대화하라. 그러면은 안 풀릴 문제도 풀린다. 좀 대화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정부 쪽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초강수 카드까지. 이거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네.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일몰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번 달 말에 되는데 그렇죠. 이 일몰 여부뿐 아니라 이 안전운임제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안전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폐지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떤 또 얘기를 했냐면 가격이라는 게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가운데 일방이 그러니까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들 말하는 겁니다. 입맛대로 고정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 거 이런 식의 시장 구조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네. 하나 더 덧붙인 게 운송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 네.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 카드가 있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대화의 진정성 그 바닥에 지금 깔려 있는 맥락이지만 정부가 지금 시멘트 운송 화물 기사들 네. 이 시멘트 이 화물에 대해서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놓고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업무 개시 명령서가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받는 당사자 그리고 화물차 운송자들이 노동자들이 이제 그 명령의 내용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알아야 복귀를 할 수가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당사자한테 직접 명령장을 이제 송달을 해서 배달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당연히 뭐 저희도 여러 차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한입뉴스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화물차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라서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더라도 지금 파업 참여 때문에 바깥에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 원래도 이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별로 없어서 네. 대부분 그런 또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차 노동자들 자체가 집에 이제 항상 이제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전국을 돌면서 뭐 어쩔 때는 휴게실에서 주무시고 이런 경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한 거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운송장을 받을 수가 없는 이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그 화물 기사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원한테 별도의 문서 교부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중간에서 이제 용역을 주고 있는 운송업체 사무원한테 이걸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부 지금 운송장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따로 표기하지도 않고 공란으로 남겨서 일단 운송업체 사무원한테 넘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게 법적인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게 화물연대 쪽에서 좀 주장하는 바고요. 네. 실제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을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정부는 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또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제 시멘트에 대해서 전체 화물차의 0.5%한 2,500여 대로 알려졌는데 네. 그 외에도 지금 언급됐던 게 뭐 이제 철강제라든가 네. 지금 다른 쪽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주유소가 비상에 걸릴 수 있다. 주유소. 네, 그러니까 일부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가 2, 3일밖에 안 남은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긴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특히 유조차 운송기사 등에 대해서 업무 개시 발동 필요성과 시점을 좀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르면 내일 또 이제 새로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품목으로 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제의 명령 게시한 게 게시 명령을 내린 게 이제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를 넓혀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만 좀 저희가 지금 일주일째 이 소식을 전달을 드리면서도 그러네요. 이제 실제로는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노사가 혹은 노정이 이제 갈등하는 건지를 한번 좀 정리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부 측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아무 노력을 안 하거나 협의를 안 했던 게 아니고 9월에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그때도 이제 화물연대가 제대로 참여를 안 해서 문제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화물연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9월에 있었던 그거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거고 여야 간에 법안과 관련된 협의를 한 거지 화물연대가 직접 참여해서 논의의 어떤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왔었던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제 분석해 봤을 때는 지금 안전운임제 대상이었던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형 화물차에 포함이 되는데 이 견인형 화물차가 법 시행 이후에 어떻게 사고가 이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니까 2019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21명이었던 게 2020년에는 25명, 2021년에는 30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없었다 혹은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주장하는 거고요. 반면에 화물연대에서는 이게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견인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변화된 수치라고 하는 게 1년에 4명, 5명 수준이기 때문에 딱 그거를 이제 변화된 양상으로 확정해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안전과 관련된 사고는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는 게 여러 요소들이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표집군을 더 넓혀서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대상을 좀 넓혀서 오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89년부터 2021년까지 사고 현황을 조사를 했을 때는 감소 추세가 또렷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화물연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화물 노동자, 화물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고소득이 아니냐. 이런 고소득 노동자가 이렇게 이 파업까지 해가면서 물류에 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면서 파업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저소득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 같은 게 생긴 게 이유가 안전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화물 노동자들이 고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시간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전제로 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 최저임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는 또 화물연대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체임금 노동자 평균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소득이 얼마다, 얼마 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파업하느냐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여러 군데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때도 과거보다 임금이 줄어서 30% 인상해달라는 게 인상이냐 원복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 10년 된 베테랑 뭐 용접공이 최저시급 수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인데 경제도 대국인데 이면에 좀 어두움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물연대 측은 이제 정부에서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도 역시 이게 또 노정 갈등인데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이 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또 밤새 한 것 같아요.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만에 끝났다.
이건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제 나름 또 퇴근은 대란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제도 짚어드렸지만은 최대 쟁점이 바로 인력 감축안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측이 올해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좀 한 발 물러나서 지난해 9월 그러니까 노사 간 특별 합의에 따라서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또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 요구도 일부 수용을 해서 앞으로 또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 운행이 되는 상황이지만 다 이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5선은 지금 전국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지연이 좀 네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전국의 철도 노조가 내일 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 아직 이 철도 관련 뭐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은 이게 타결을 했지만은 철도 노조 파업이 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동시에 지금 이제 파업 이슈가 나왔는데 네. 서울 지하철 노조 측에 대한 대응과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을 비교를 해보면 네. 어느 쪽은 왜 타결이 되고 어느 쪽은 더 격화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물연대의 단순 주장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예고된 지 이제 오래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6월에 이미 한 차례 봉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봉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연말을 앞두고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일모를 앞두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충분한 역할을 지난 5개월 동안 해왔는가를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지하철 노조와 관련된 이제 파업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수위에 가깝게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물밑 협상으로는 상당 부분의 어떤 진척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전격적인 협의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노조가 요구했던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인원을 뭐 감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에서도 주장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임금을 높여달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위험 요소가 큰 화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노동을 안 하도록 해줘야 이게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폭발물이라든지 유류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저희 같은 운전자들도 항상 이제 위험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좁혀갈 타협 지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대결적인 어떤 태도로만 임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결국 사회적 합의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임해 본다면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국토부가 이제 임 작가님의 지금 절절한 이야기를 조금 반영해서 대화와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합의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 철도공사 노조에 또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그뿐 아닙니다.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또 이제 파업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이른바 노동계 동투 이 추운 날씨에 겨울 투쟁 좀 한 건 한 건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목요일 점심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다음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돌발 구간 중심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청계요금소 일대로 2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운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진남터널을 앞두고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삼각지역 1번 출구 부근에서는 오후 3시부터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집회 준비 관계로 한강대로가 용산 우체국 앞에서 삼각지역 방면 하위 5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는데요. 뒤로 한강대교 북단부터 정체가 심한 만큼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 이슈는요. 정치권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또는 뭐 탄핵 소추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총에서 한번 걸러졌었고요. 그런데 결국 어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169명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당이 국회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이 안전과 재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법률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이걸 해임 건의의 배경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또 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했고 참사 대응의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 등에 전가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결국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을 쭉 보면 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냐, 여기에 대해서 참사에 책임지는 첫 번째 방법, 자진해 물러나는 건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서 이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사실 이게 당내에서는 탄핵 소추로 바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절에 가까우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를 먼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 작가님,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비대위 회의 자리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지 진상 규명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민주당 입맛대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이 장관의 파면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양쪽 주장이 다 본인들의 이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혹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이상민 장관이 책임 소재가 그렇게 크다면 오히려 이제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는 장관직을 유지하는 여부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네네네.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지금 용산경찰서장도 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예를 거죠. 들면 상황관리관도 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 나오는 게 맞는 거라서 이것 자체만으로 이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거, 장관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제대로 증언하거나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기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전에 있었던 국정조사 때도 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자료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물론 정치적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거들이 명확하지는 않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돼 있냐면 여러 가지가 여기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지금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 여부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 당장 이번 주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이 닥쳐옵니다. 내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 포함해서 이틀 남았는데 지금 이거 합의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우선은 어제 이제 밤까지 예결위 이제 우원식 민주당 소속의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서 지금 의결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는데요. 합의는 못했어요. 어제 밤에 헤어졌고, 결국 이 주된 쟁점은 이른바 여야가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뭐 이름 붙인 그런 항목들인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예산 뭐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오후 2시까지는 좀 이걸 마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좀 이 결부가 좀 돼 있어가지고요. 조금 전에 오전에도 이 두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그러니까 예산안이 아직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뭐 내일 이게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오늘 본회의는 네네네. 열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하. 반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니 이게 안건이 없더라도 그동안 전례를 보면 국회 본회의 열어서 지금 뭐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했다. 네네. 그래서 김진표 의장한테 본회의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회의가 열려야 이 해임 건의안이 보고가 되고 네. 24시간 지나서 내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선 여야의 협상 상황을 좀 보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오늘 본회의 열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안 처리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더 협상을 해보라. 라는 그런 여지를 좀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여야 측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얘기는 2일 어렵다. 한 9일 정도 본다. 뭐 9일도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내일 오후 2시에 합의 처리가 되면요. 제가 사비로 치킨 쿠폰을 쏘겠습니다. 네. 사비로요? 사비로. 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요. 저희는. 그러면 제가 베팅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산안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러기를 바래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소위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뭐 원내대표들하고 뭐 기재부 공무원 정도가 들어가서 밀실 협의를 하는 예산 관련해가지고 밀실 협의를 하는 제도가 없는데 만들어서 있죠. 그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시행이 되면 내일도 뭐 가능성은 네네. 충분하다. 왜냐하면 늘 항상 이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치킨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예, 치킨 쏜다. 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저희 PD는 이런 기록이 꼼꼼하거든요. 자, 최 팀장이 공약했다. 네. 사비로 몇 명이냐?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두 분에게 네. 한 4만 원 들겠네요. 쓰고 저는 내일 법정 시한 지켜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싸우는 대목들이 전선이 많아요. 한번 이제 정치권 다음 주까지 뭐 12월 내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어제 하나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오프닝에 좀 인용을 했는데 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이 경찰에 10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내렸던 판결. 애초에 손배 금액은 더 컸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면서 아니다. 이게 이 부당한 장비를 동원한 경찰력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게 이 쌍용자동차 진압 사건이 2009년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가가 승소로 판단한 원심 1, 2심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그걸 파기를 한 거예요. 왜냐? 이 당시 2009년 5월 이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옥새 파업을 벌인 이 노동자들이 이제 저항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헬기로 노동자들이 있던 공장 옥상에 유독성 최루액을 대량을 투하해서 진압을 했거든요. 네. 아마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기중기에 빈 컨테이너를 매달아서 노동자들을 압박을 했는데 이때 노동자들이 뭐 새총이나 볼트 이런 것들을 뭐 던지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헬기와 기중기가 일부 손상이 됐고 네. 그랬더니 이제 국가에서 경찰에서는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라고 손배소를 낸 거예요. 앞선 1, 2심은 뭐 이 노조 측의 폭력행위 책임을 인정해가지고 각각 14억 6천만 원 또 뭐 11억 2천만 원 노조가 배상하라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헬기를 사용해서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거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네네. 이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도 뭐 이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그래요? 취재 때문에 있었는데 2009년부터 기자였어요? 네, 그때도 상당히 기자였고요. 베테랑 기자네요. 그 전부터 기자이긴 했는데 네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나? 왜냐하면은 네네. 그냥 전쟁터였거든요. 그 예, 자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현장을 좀 봤었는데 당시의 경찰은 또 고무탄을 쐈죠. 그렇습니다. 뭐 정말 치열했고 그 헬기가 이제 그 체류액을 뿌리면서 다녀서 그 일대 뭐 숨도 잘 못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단은 그런 경찰이 이제 헬기를 동원해서 유독성 체류액을 뿌리고도 기중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쓰는 거 이거는 경찰의 직무 관련된 그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리고 위법한 그런 이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들 뭐 위법성, 불법성이 있는 저항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손배소를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판결이라고 느껴지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은 정부가 이제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일종의 이 저항권을 무력화시키는 과정.
그걸 할 때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네네. 의미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기중기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매달아서 그때 현장 영상은 뭐 지금도 많이 돌아다닙니다만은 막 이 기중기를 흔들면서 네네네네. 위협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다치겠다 혹은 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는 행위를 했었고요. 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공 비행을 거의 머리 위에 한 100m, 그렇죠. 200m 네. 이 정도로 저공 비행하면서 그 강한 바람을 통해서 눈뜨기도 힘들게 하는 예, 식의. 예.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헬기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용한 거. 그러니까 기존에 쓰도록 되어 있는 규칙과 규정을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이 공권력을 사용하면 그거는 개인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지금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네. 확인이 된 셈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의 쌍용차 사태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경찰력 동원 어떤 방식이나 양태가 굉장히 좀 강경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용산 참사도 유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용산 전일빌딩 참사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네. 다 비슷한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라서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준 거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권력들이 또 한 번 좀 신중한 태도 그리고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참 긴 기간이 더 가슴이 아팠는데 자 이제 쌍용차가 경영난을 겪었어요.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기 해고되죠. 그래서 생계선상에서 밀려나고 네. 그다음에 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여기 수십억 원 손해배상 내놓으라고 또 소송해서 계속 이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동자 당사자와 가족들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대부분 극단적 선택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손배소에 대해서 보태주십시오 하고 등장했던 상징적인 게 노란봉투.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노란봉투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여러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하거나 하면 피해액을 이제 추산을 해서 손배소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벌써 13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계속 벌어지는 일이라 또 이런 이제 안타까운 충돌이 일어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또 이런 아픔에 대한 결론을 우리 사회가 사법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내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그리고 이제 이어진다. 쌍용차 노동자들도 이번에는 국가가 냈던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회사가 냈던 민사소송은 예, 여전히 예, 진행 예. 중이고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액수는 더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워낙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좀 마모가 됐지만 네. 노란봉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노란색 봉투에 담긴 현금을 받았거든요. 그 의미에서 출발하는 거였다는 거를 국회가 좀 인식하고 논의를 좀 건전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소식도 있고요. 또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어제 9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7537님의 신청곡 디저트송입니다. 다른 입장으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연준 군의 바람의 빛깔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를 쫓아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비교적 많이 줄긴 했지만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두고 보통 실갱이, 신갱이, 승강이 등으로 말하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강이가 맞습니다. 이 말은 오를 승, 내릴 강자에 이라는 고유어가 합해진 표현입니다. 승강이 외에도 신랑이라는 순수한 우리 고유어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옳다 그르다 옥신각신하는 일은 승강이와 신랑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승강이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랑이는 옛날 과거장에서 쓰던 신뢰위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세신자에 올레자를 쓰는 신뢰는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을 뜻했습니다. 과거장에서 합격자가 발표되면 호명받은 사람은 합격 증서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데 이때 신뢰위라고 구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옆 사람들이 합격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뢰위라는 말이 발음의 변화를 거쳐서 신랑이가 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달력상으로 삼한사운의 계절 겨울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이었고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9.4도로 평년보다 9.2도가 낮았습니다. 대관령 영하 13.9도로 한겨울 정도로 추웠고 내일도 오늘보다 기온이 소폭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 아침까지 눈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바로 서해상에서 해기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제주와 충청, 호남 서해안 쪽에 눈 예상됩니다. 서해오도에는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산지와 서해오도에 최대 5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도 눈이 약간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경기도와 강원 내륙 산지 모레는 새벽에 눈이 좀 내릴 걸로 보입니다. 1에서 5cm가량, 서울 인천도 1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4도, 전주 3도 등 낮에도 춥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산지, 동해안 등 동쪽 지역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4.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휘발유 공급 차질도 가시화하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유조차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예고했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오늘 파업 전 막바지 노사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14%나 줄며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70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누계 적자액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네. 노동자 이 기계에 끼임 사망. 그 이후에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불매운동도 좀 번졌어요. 네. SPC 그룹 계열사. 우리가 잘 아는 이 파리바게트 네. 이 제빵 회사인데 이 판매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항의를 했더니 상품권을 주면서 회유했다. 이게 좀 뒤늦게 드러난 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 씨가 본인의 사연을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건데요. 지난달 중순에 서울 강남구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빵을 구매해서 빵을 먹던 도중에 네네. 안쪽에서 나사를 발견한 거죠. 네네. 1cm 길이의 금속 나사였는데 그래서 다음 날에 A 씨가 본사에 항의를 했더니 회사 측은 A 씨 직장을 방문해서 문제의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해 갔습니다. 네. 이후에 A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가 공장과 점포를 자체 조사해 봤는데 우리한테서는 비슷한 재질의 부품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이물질이 나올 개연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신에 사과하는 의미로 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A 씨는 내가 치아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5만 원으로 대신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거부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회사는 A 씨를 재차 찾아와서 그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보상금을 올린 겁니다. 근데 A 씨 주장에 따르면 이 파리바게트 직원이 합의안을 제안하면서 합의하는 대신에 지인이나 언론에 이 내용을 퍼뜨릴 경우에는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근데 일단 이 A 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차치하더라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항의가 들어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리바게트는 식약처에 보고를 하지 않은 거고 그 해당 제품은 SPC 그룹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 아니라 이게 점포에서 생지를 구워서 판매하는 형태라 식품위생법상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그 회사 관계자는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출고 전에 금속 탐지기 등을 다 거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금속성 이물질은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고객에게 치료받는 대로 보험 처리를 해드릴 것이고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덧붙였습니다. 근데 누리꾼들 의견이 분분해요.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파리바게트가 파리바게트했다. 얼마나 회사 환경이 안 좋으면 나사가 나오냐 이런 의견들이고요. 반면에 먹다가 실제로 다쳐서 이가 나간 것도 아닌데 한탕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덜어 보입니다. 그리고 SPC 자체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아직도 파리바게트 빵을 사 먹다니 A 씨가 잘못한 거다. 이런 의견도 보여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가장 좀 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도 이 회사 빵을 사 먹다니 A 씨가 잘못했네 이런 일종의 비아냥인데 참 이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장 완제품이 포장돼서 나가는 건 품질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생지 형태로 대리점에 가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리점에서 빵 사는 건 어느 브랜드의 빵을 사는 거예요?
대리점 빵을 사나요? 파리바게뜨 빵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 매장의 각 대리점에 대한 품질 관리는 그렇죠. 본사 차원에서 안 해주는 것인가? 그럼 본사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이것도 그렇고 전 제일 나쁜 건 네. 공식 보상금 합의금 문제가 아니라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2배로 물어내세요. 그렇죠. 네. 이건 입막음 비용이지 누가 봐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괘씸해서 이렇게 네네네. 다시 발설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A 씨의 잘잘못은 이제 차치하고 네. 회사 측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대에 계속 좀 이제 비난의 거리가 많아지네요. 걱정입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이 레바논, 이집트, 알제리 등에서 응원단 알바를 모집했다는 의혹.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카타르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카타르 세네갈전에서 경기력보다 주목받았던 게 바로 열정적인 카타르 팬들의 응원이었거든요. 카타르 팬들. 네, 이때 뭐 옷을 다 같이 맞춰 입고. 예.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목이 갈라지네요. 목이 잠기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기침하고 얘기하세요. 네. 그 1,500명의 응원단이 옷을 다 맞춰 입고 높은 단결력을 보이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네. 외신에서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네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대부분 레바논에서 건너온 해외 알바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허. 근데 그도 그럴 게 카타르에는 절대적인 인구도 적지만 네네. 축구 팬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런 뭐 이렇게 보수적인 응원 문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문화에서 좀 축구 팬들이 거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그 상징적인 개막전에서조차도 관중 절반이 이탈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경기에 이런 화려한 응원단이 갑자기 등장을 한 갑자기. 거죠. 네. 짠.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응원단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에 선명히 보이도록 커다란 문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카타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네네. 그 중동 국가니까 보수적이라서 문신도 그렇고 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펼치는 것도 사실상 금지된 나라니까요. 그래요. 예, 거기에다가 레바논이 사상 최악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레바논 청년들이 돈 받고 월드컵도 구경하고 뭐 숙식 제공 다 되니까 이런 기회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뿐만이 아니라 근방의 이집트, 알제리, 시리아 등에서도 동원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카타르가 개최국으로 첫 탈락국이 된 걸 보면 3패로 네. 그 사람을 돈 주고 살 수는 있어도 좀 진정성에 대한 부분은 좀 통하지 않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네요. 알바 응원단을 동원해서 뭐 떨어진 게 아니라 축구는 실력과 뭐 그 자체 경기의 운이긴 합니다만 씁쓸한 이면을 좀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우리나라 탈춤이 말이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건 기쁜 소식이네요. 네, 모로코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탈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식 명칭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느껴지는데요. 한국의 탈춤입니다. 예. 위원회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이 탈춤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다.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풍자, 서민 문화, 사회 비판 요소를 높게 산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신청서 46건 가운데 우리 한국의 탈춤이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했다면서 모범 사례로 꼽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에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학을 시작으로 해서 판소리, 강강술래, 아리랑, 씨름 등 이렇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2건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좀 그 트렌드가 북한의 평양냉면 풍습 또 프랑스의 바게트빵의 장인 노하우와 문화 이게 같이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라왔거든요. 2010년 들어서 음식 문화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도 다음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게 될지 음식이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22건이나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참 기억이 희미하다 생각하는 게 탈춤 이미 등재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번에 등재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탈춤이 또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이 서민들의 문화고
또 양반 사회 당시 또 어떤 패습을 꼬집는 그런 또 해학과 풍자가 있고 마땅히 등재돼야 되는데 뒤늦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음식은 또 우리나라가 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는 거에 진심이 네. 민족이기 때문에. 김치가 아직 등재 안 됐나? 빨리빨리 많이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유럽 18개 도시에서는요. 누군가가 SUV 차량 900여 대의 타이어 바람을 고의로 빼는 일이 벌어져서 수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건 어떤 연쇄범의 소행입니까? 그러니까 차를 세워뒀는데 갑자기 그냥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도망가서 펑크가 난 거죠. 네네. 예. 그 현지 시간 2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요게 실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단체도 있어요. 타이어 바람을 빼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입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네, 환경단체 운동가들이에요. 네네. 이들이 성명을 내고 8개국 시민들이 환경을 해치는 SUV 약 900대의 타이어 바람을 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륜 구동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한다면서 도시에서 SUV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네네. 사람들입니다. 이 단체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거점을 두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봤더니 온라인으로 지침을 제공을 하면 네. 지지자들이 이거를 내용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가서 펑크를 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SUV를 두고 불필요하게 사치스러운 부자들의 배설물이다. 대기를 오염시키고 네.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를 망가뜨리는 기후 재앙꾼이다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를 입은 곳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등등 유럽과 미국 18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주로 선진국가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온라인 커뮤니티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지침을 내려서 행동하는 예. 우리나라도 또 예외가 되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SUV를 끌고 다녀서. 그래요. 네. 아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역시 우리 PD님은 정보를 잘 찾아요. 탈춤과 네.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남사당놀이, 처용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등재가 돼 있고요. 김치와 김장 문화도 역시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해요. 네. 근데 평양냉면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많이 먹긴 하지만 이게 또 북한의 것으로만 등재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한국 전체의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도 또 냉면을 글쎄요. 태권도처럼 이런 거 좀 남북이 함께 등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두 나라에서 또 이렇게 공략을 하면 네. 더 많이 오르는 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또 다른 나라에서 자꾸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믿는 이웃 네. 나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발빠른 소식과 깊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는 오늘 각설하고 시즌2. 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님, 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설하고 시즌2라고 했는데 시그널을 들어보니까 오늘은 여의도 중계석. 여의도 중계석. 네. 왜냐하면 목요일이 원래 각설하고 시즌2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두 분은 다 이제 캐스터와 해설위원, 제가 캐스터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두 분께서 주제를 하나씩 뽑아주셨습니다. 자, 현근택 부원장께서 뽑아오신 주제, 한동훈 독직 폭행 무죄. 아까 일부에서 짧게만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자, 어떤 의미로 뽑으신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네. 이제 뭐 독식 폭행이라는 게 뭐 그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뭐 영장을 집행하거나 이럴 때 뭐 폭행을 하면은 이제 처벌을 더 가중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이 채널A 사건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아이폰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걸 아마 이제 뭐 주느니 마느니 딱 건들려고 하니까 뭐 유심칩을 넣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이제 불거진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방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게 뭐 독식 폭행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커진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도 이걸 과연
뭐 두 분이 이제 엉켜서 쓰러지긴 했는데 네네네. 그 원인은 서로 뭐 이렇게 각자 얘기했죠. 압수수색이라는 게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 주면 뺏어야 돼요. 네네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물리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몸싸움이 벌어져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냥 주면 돼요. 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건 안 주면 강제로 뺏어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강제력이 있는 거다. 강제력이 있는 네, 거죠. 압수수색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뭐 가서 이제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주면 되는데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수사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거를 결국은 고발했고 사실은 뭐 고발해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네. 2심에서는 아니 그거 그렇게 뭐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우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확정된 거네요. 네네. 자, 뭐 저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 양측의 입장이 달랐죠. 네. 예,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책상을 뛰어넘어 와서 나를 쓰러뜨리고 덮쳐서 강제로 뺏으려고 물리력 행사를 했다. 이 폭행이다라는 거였고 정진웅 검사 쪽에서 보면은 아니 비번을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뭔가 조작하려고 해서 이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 아닌가 하고 뺏으려고 했더니 팔을 뒤로 빼서 몸이 엉켜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같이 쓰러졌다라는 얘기였고. 자, 이걸 어떻게 뭐 이제 재판부가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현주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이게 네.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네.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번 선고에 대해서 권력의 폭력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요게 좀 주목받았는데. 자, 한동훈 장관은 사과는 하지 않았고 납득하긴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성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측의 네.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장관이 앞에 얘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네. 아니 뭐 본인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대립했던 관계니까 네네. 뭐 납득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판결 존중한다 여기까지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판결이 나름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를 다셨어요. 근데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한 건 아니니까 성찰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참 뭐 저는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이렇게 다른 필드에서 주로 일을 해서 그런지 검찰 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한 번도 지기를 지는 걸 용납을 못 하시는구나. 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또 항상 싫어한다. 상대한테 이렇게 훈계조로 얘기하는구나. 뭐 지금 장관 되셨고 또 정치 얘기도 나오는데 네. 조금은 이제 말투나 톤 이런 게 좀 바뀌셔야 되지 않나 좀 지도자스럽게요. 네. 리더스럽. 네, 리더답게. 네, 그럼요. 그래요. 네, 지금 이런 말 할 말씀하신 필요 없죠. 한쪽에서는 사과하라. 네. 그러니까 한쪽은 성찰하라. 그냥 뭐 한쪽에. 사과하라 하는 것도 그렇고. 예. 네. 양쪽 다. 네. 자,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행동 자체가 부적절하긴 했는데 독직 폭행, 이 형사 사건 정도로 볼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현 부원장님, 네.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죠. 네. 또 한동훈 검사장. 좀 이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정치적 해석은 남아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형사 재판에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검찰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입증 책임이 검찰에 근데 있기 이게 때문에. 양쪽 다 검사인데 그죠? 그래도 어쨌든 기소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검찰에서. 네, 그렇죠. 고소는 뭐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네네.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검사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기소 여부를. 그렇죠. 미국처럼 뭐 배심이 결정 아니라. 기소 독점. 그렇죠. 근데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이정현 전 검사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1심 유죄 났을 때는 왜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이 국민과 본인에 대해서 사과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무죄가 났으면 똑같이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그때 그럼 이거를 고소한 사람이나 아니면 기소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이 무죄 받은 판결 받은 사람한테 사과해야 되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그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뭐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처럼 뭐 법적으로 무죄지만 실체상은 잘못됐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판결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처음부터 이분이 가가지고 그냥 한동훈 그래도 그 당시 검사장인데 가서 그냥 뺏어오려고 했겠어요. 예. 뭐 아이고 검사장님 그래도 주시죠 하고 후배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영장 제시하고 네. 달라고 했겠죠. 거기서 줬으면 이런 사고 안 나요.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계속 뭐 민주당 보고도 뭐라 하고 검찰이 항상 보면은 이제 영장 집행을 왜 방해하느냐, 왜 뭐 안 내느냐 하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돼요. 누구든지 기준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이분한테 사과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렇게 좀 마찰이 있는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 더 탐사하고도 공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더 탐사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언한 것이 보도가 된 거예요. 자, 구체적인 개별 사안인데 이게 뭐 장관이야 당사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불편함, 불쾌감 뭐 표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고통을 줘야 한다. 이 표현이 제가 좀 이례적으로 들은 거고요.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이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무섭네요. 네. 그죠? 네. 아, 소름 끼쳐요. 고통을 준다.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예요. 예. 정말 안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인지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걸 또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참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관계자. 네, 그럼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단어 선택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설사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비공개 회의니까 네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었던 그 밑에 사람들은 이런 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걸 일부러 또 흘려서 이게 대통령 무슨 뭐 욕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네.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사정권 당시에 어떤 고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은 네네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건 권력자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억압적인 단어를 쓸 때는 국민들이 화들짝 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탐사는 뭐 사실 우리 보면 보수 측도 그렇고 뭐 양 진영에 보면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히 오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유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법적으로 할 거는 뭐 하셔야겠죠.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너무 국가적 대사로 지금 얼마나 해결할 게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죠? 경제, 민생 또 지금 노사 문제 또 국제 문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대통령한테서 듣고 싶어 하죠. 민생 관련 사회적 과제가 비전이라던가 많다. 뭔가 지금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지 이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고통을 따르는지 이건 관계자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저 톤다운할 수 같으면 있는데. 일단 그런 걸 흘린 사람을 갖다가 조치를 할 것 같아요. 조치를 한다.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그럼요. 의원님의 사견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걸 했을까? 자, 그래서인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만 애지중지하지 말고 국민도 좀 애지중지하라. SNS에서 일침을 가했는데, 자 윤심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전당대회 이제 한동훈 차출설이 계속 나와요. 이 박성중 의원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자 관저 만찬 이후 전당대회 시점이 대략 2말 3초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상대당이긴 하지만 현 부원장님 2말 3초 또 한동훈 장관 차출설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으니까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 뭐 4인 어쨌든 부부 동반으로 모임한 다음에 원래는 뭐 내년 뭐 5월에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를 한 번 더 연기하느냐 막 이런 얘기였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러고. 근데 그 모임 이후로 갑자기 2말 3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뭐 윤심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근데 뭐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청원 김무성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서청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서청원 의원이 굉장히 뭐 7선인가요? 막 이랬고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밀었고. 친박계였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도 어찌 보면.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친윤이라는 사람 중에 서청원만큼 센 사람이 없어요. 맞잖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친윤인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같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한동훈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정치인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정치인 별로 신뢰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민들레 모임 만들 때도 결국은 이게 총선에서 한동훈이나 검사 출신들 공천 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친문 모임 지금 뭐 민들레 모임을 뭘로 바꿀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뭐 해바라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용산만 바라보고 만드는 거잖아요. 약간 살짝 이게 비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어쨌든 친윤 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친윤 쪽으로 만드는 거 보면. 근데 과연 그게 뭐 여당 입장에서 좋을지 아니면 총선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알겠어요. 상대당 시각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내에 계시니까 이현주 의원님, 네. 한동훈 이 장관의 뭐 총선까지는 아니고 전당대회 차출설 이게 네. 가능할까요? 뭐 저는 이렇게 동의하는 쪽은 아닌데요. 아닌데. 네,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현실성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뭐 사실 이 당에 결합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이 보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상당히 이제 어떤 1인 지배 또는 이제 어떤 누군가가 한 명이 딱 서면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따르는 그런 문화가 좀 강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하고 상당히 다른.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면 분화돼 있죠. 좀 분화돼 있고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분권화돼 있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수직화돼 있는 피라미드 형태다. 그런 게 강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라고 가리키면 글로 이렇게 쫙 모이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게 굉장히 이제 심했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뭐 저는 누구를 좋아하고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이었거든요. 후보. 그런데 사실 본선에서의 경쟁력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들 자체도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들하고 이게 분위기가 다르구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약간 권력하고 당대표하고 가끔씩은 또 반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적 또 의사를 또 그게 근데 너무 심해서 가끔씩 이게 또 전체주의적으로 막 또 가거든요. 이게 하여튼 양당이 다 지금 좀 극단적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오다를 내리면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있다. 그런데 사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어쨌든 당무개입 문제가 불거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 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무개입 문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만약 공천까지 연결이 돼서 공천 파동이나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면 엄청난 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가십성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 그래도 검찰당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어쨌든 상권 분립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역사적 유래가 뭐냐?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니고 서양에서 우리가 차용한 거지만 어쨌든 의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대변자.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쪽이에요. 그럼 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많이 또 지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당대표는 국회하고 굉장히 긴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회가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권력 집단 출신들은 거기 오래 계시면요. 이 권력을 자꾸 지키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게 돼요. 근데 국회의 원래 권능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을 대변해서 권력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보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정도는 민주화 과정에서 좀 체득하고 있다. 이렇게 쭉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검찰 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당이 좀 어려워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출신인데 네. 그것도 굉장히 총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당 대표까지 그렇게 되면 네네네.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게 그 우리 당의 어떤 노선을 가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섞여 있는데 자유주의의 리버럴 성향들하고 네네. 그 다음에 권위주의로 복귀하는 쪽하고. 네. 이 당대표 결과에 따라서 당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계개편 가능성이나 네네.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지 기반의 분화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렇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요즘에 좀 법치가 좋은데 저는 법치주의를 네. 좋아합니다만 예. 혹시 또 과잉이 되면 사법이 과잉이 되면 이렇게 좀 공안 통치로 흐를 우려가 예, 있어요. 예.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너무 법치로 막 노사 법치주의 이런 그러니까 표현이 개인의 등장하고. 자유라는 것이 너무 법치에 의해서 숨막힐 정도로 되면 법치 과잉과 공안 통치로 흐르고 그래서 이제 정치 실종으로 흐르게 되죠. 왜냐하면 정치 필요 없죠. 법으로 그냥 법대로 하면 되니까. 모든 걸 법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우려되죠. 지금 굉장히 민주주의의 원리 역사에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분석들을 너무 명쾌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지금 현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을 지냈던 현재는 전직입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자, 아무래도 이 김 여사 팬클럽 출신인 만큼 용산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대목인데 현 부원장님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이거 저도 뇌피셜이죠.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의미한 건 하나 있죠. 이분이 될 거로 보지는 않죠. 네네네네. 당연히 정책 기반 없고 컷오프 될 걸로 보는데 막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당대표 나왔을 때 보통 예전 같으면 당내에서 아유 말도 안 된다. 정치도 아니시는데 우리 아직 당내 역할도 없으신데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라도 네네네. 한 말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게 좀 의아하죠. 나와서는 안 된다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게 좀 힘이 실린 거 아닌가? 네. 의중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네. 왜냐면 이분이 당에서 무슨 역할을 했거나 국회의원을 했거나 최고위원을 했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유튜버 활동하시는 분인데 팬클럽 회장했던 경력으로 당 대표를 하겠다. 근데 반대는 다 안 해. 그럼 이게 혹시 반대하면은 지금 건희사랑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찍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강 변호사가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돼야만 윤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더 나아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훗날 광화문 광장에 윤 대통령 동상이 서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교감 문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자가발전이라고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죠 누구나. 네. 그런데 이 교감이나 왜 제지하지 않는가 여기에 지금 현 부원장이 방점을 두셨으니까 모르시죠 사실은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지한 교감이겠어요. 그냥 격려 차원에?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떤 정치적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다고 그래도 설마 그 정도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또 당사자가 이렇게 좀 파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오히려 또 그게 그렇게 해서 지지 기반에 이제 또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극렬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게 굉장히 아주 분명하다 이래서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유니까요 나오는 자유다. 거는 다만 이제 보수가 이렇게 그래도 좀 품격 있고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이것이 깨지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죠. 자, 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번에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자, 법조 이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텐데요. 대장동 일당이죠.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억 원 추징. 이 재판부에 이제 이건 결심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 다 법조인이신데 요즘에 현 부원장님이 재판 많이 하시니까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15년 구형은? 저도 사실은 재판 많이 하진 않은데 어쨌든 벌금 원래 50억이었는데 세금 빼고 받은 게 25억이니까 이제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만 한 거 같고. 실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뇌물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뭔가 도움을 줬지 않느냐. 이게 대가 관계로 네, 하는 네, 건데 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쟁점이에요. 되게 쉽지 않은 걸로 같아요. 입증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형식은 어쨌든 퇴직금 형식으로 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분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50억 클럽이라는 게 한 6명 정도잖아요. 이름은, 네. 그렇죠. 그 녹취록에도 보면 320억이 나오고 그 6명 플러스 알파인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뭐 뇌물 당연히 뭐 25억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구형이 되는데 저는 요게 사실은 조금 많은 분들이 법조계에서 관심을 가는 게 왜냐면 남욱 변호사가 굉장히 최근에 진술을 많이 바꿨어요. 네네네네. 많이 바꿨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회유받은 거 아니냐. 네. 들어올 때도 뭐 봐준다고 했다. 그다음에 네. 뭐 내가 불구속 그다음에 불기소 해주기로 했는데 뭐 반발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과연 이게 또 어쨌든 돈을 준 사람은 김만배 씨인데 근데 어떻게 판결을 날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결국은 핵심은 이 대가관계를 증명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서 날 것 같아요. 자, 이거 재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구형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판결 남아 있습니다. 뭐 갈 길은 더 있죠. 1심이니까요. 자, 이제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 큰 논란인데요. 이거 이현주 의원님께 저희 제작진이 어제 의원님께 사전 취재를 하다가 네. 크나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야,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들은 것 같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관록 있는 저희 메인 작가가. 자, 그만큼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쫙 풀어주시더라 그런 얘기인데 정치인으로 유명하셔서 잘 모르는데 원래 아까 다른 영역 말씀하셨는데 네. 이 기업 전문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기업 자, 사실 예. 그래서 변호사 자격 가진 기업인이죠.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중기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셨으니까 전문 영역은 산업자원 쪽 아닌가, 산업통상 쪽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전 의원께서 보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물류 시장의 후진성에서 기인하는 거죠. 네. 특히 육상 물류. 네네. 네,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가 하여튼 이러한 상태가 지금 20-30년 방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 일시적으로 진압될 수는 있어도 네네네.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거고요. 예. 사실은 이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정권을 잡는 쪽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5년씩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정치 투쟁, 권력 투쟁을 주로 하고 네. 어떤 이런 구조적 문제, 특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어떤 시스템들이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졌던 구축되었던 시스템이 그대로 있고 네. 우리 현재 상황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내지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게.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실 제가 볼 때 안전운임제, 운임을 갖다 고정하자. 이것은 사실 원칙적인 시장에 반하고 네. 더군다나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민노총의 어떤 행태들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기적이다.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왜 운임을 고정하자고 하느냐. 시장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걸 원인을 알고 그다음에 사실 이 시장의 후진성을 개혁해서 시장 선진화 방안 이런 걸 같이 내놓고 이제 예를 들면 요게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함께 하면서 안전운임제를 조금 일몰제를 연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다음에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네, 좀 그렇죠, 이번에 땜빵하고 또 그럴 거예요. 예.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업무 개시 명령도 문제지만 사실 그거 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뭐냐 이게 이 다른 이제 물류를 시장에서 차주가 있고 화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차주 하주 간에 운송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주는 이제 좀 규모가 크죠. 기업들이니까. 네. 그런데 차주가 이제 지입차 자기가 차를 사서 운행하는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자영업자인 네, 거죠. 자영업자고 굉장히 영세하죠. 영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대칭성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없어요. 가격도 정해주면 따라야 하고. 중간에 운송 주선업자가 있지만 운송 주선업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운송 주선업자는 또 층층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이 수수료 내다가 밑에 있는 차주는 거의 먹는 게 없는 상황이 오고요. 제일 문제는 지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문제 경유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유값이 오른다든지 차량을 또 자기가 사야 되잖아요. 이게 몇 억씩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량 대출 받아서 감가상각부터 대출비 그다음에 또 이자비 올라가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런데 가격은 거기에 맞춰서 오를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협상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틈을 보고 민노총이 들어와서 우리가 연대를 해서 이거 협상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가격을 고정시키고 가면 이 문제 해결이 되나? 해결이 안 돼요. 네. 결국엔 땜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가격을 고정 가격제로 할 건가? 예.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저는 계속 반복될 거다. 중요한 비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일시적인 해결, 뭐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몇 년 안전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진화 방안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서로 합의를 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지금 과당 경쟁이 돼 있는데 네. 과당 경쟁된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왜냐하면 면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를 사가지고 할부로 사든지 그렇죠. 중고를 사든지. 그러니까 이제 물류 시장에 경기가 호황일 때 와장창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면 경기가 나빠지고 경쟁에서 처지면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인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로 약간 보면 이게 이 환율 소진적 시장이 네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이대로 가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거고 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도 좋지 않아요. 이 물류를 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 소관이 돼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네. 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류를 하나 보냈는데 오토바이 픽 서비스를 불러요. 압축적인 것 같아요. 제가 화주고 그죠? 비용 드리고 요 서류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차주가 이륜차를 타고 달리는데 자, 이 후진성을 근데 어떻게 이거는 극복할 화물차 것이냐. 이거는 뭐 엄청난 거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거죠. 심각하고 또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납니다. 자, 이게 화물연대 파업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이 정치권의 공방이 지금 이게 다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또 법치주의 이번 네. 노사 법치주의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 현 변호사님, 네. 현 부원장님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의 대응과.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대통령은 저는 그냥 검찰총장이나 대검 공안부장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원희룡 시각이. 장관은 서울지검 공안부장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전에 뭐 파업하고 이러면 네. 뭐 공안정책회의 해가지고 뭐 노동부랑 그다음에 경찰이랑 이렇게 좀 네네네네. 불러가지고 검찰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안 하면 이제 그때 정부 발표로 대검 같은 데 발표 나오는 게 뭐 빨리 복귀 안 하면 우리가 뭐 수사하겠다.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한다. 복귀하는 뭐 이랬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거랑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의료법, 뭐 약사법, 운수법 이런 데 있지만 이제 의료법이 예전에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의료랑 화물 운수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서 많이 어쨌든 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공공성도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화물차주들은 아까 말씀처럼 다 개인 사업자예요. 네. 이런 분들이 이게 뭐 국가 경제에 큰 위난을 준다고 해서 업무 복귀해라.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하루 뭐 13시간, 1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뭐 23일, 25일 일하는데 하루 평균 근무 시간도 13시간씩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그 버는 수익이 보면 한 달에 한 300 좀 넘을까 말까예요. 네네네.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한 13,000원, 15,000원 내외밖에 안 돼요. 그 우리 가끔 TV 보면 나오잖아요. 부부가 같이 한 분은 뒤에 주무시고 트럭 타고 자는 동안에 운전하고 왜냐면 밤에 운전해야 되니까. 근데 또 그럼 이제 교대로 하시면서 하시는데 보니까 그 차 하나에 그 가게 생계를 다 맡기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애들은 또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그냥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고 나면 다 본인 책임이고. 그런데 또 운수회사라는 게 지입으로 돼 있지만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처음에 화주가 주는 금액이 다 깎여 나가서 본인한테 오는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중간에 경영값도 비싸고.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지난번 6월 달에 이 파업했을 때도 이걸 어쨌든 연장하거나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민노총이 왜 개입했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저는 힘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나마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까지 고려를 안 하는데 그거를 이제 깨우친 거죠.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는 다 단가가 점점 내려가고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처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재기명 내렸다가 안 되면은 아마 뻔합니다. 수사하려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로 고소하고 그다음에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자체 또 처벌 규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해서 해결되겠느냐. 지금 말씀처럼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럼 어쨌든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거 이거를 3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뭐 품목을 좀 확대하는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나마 이게 좀 구조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끝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이제 산업 구조를 그렇죠. 선진화하기 근데 위한 그걸로 노력을 해야 끝나면 되겠죠. 안 되는 거죠. 네. 뭐 저는 품목 확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네. 조금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사실은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 중장기 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물류 기업들이 이걸 직접 고용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규직 과보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노동 문제도 좀 광범위하게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비정규직의 어떤 그 영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모처럼 이 여의도 중개석 두 분의 정책적인 비전과 이 미래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정말 이런 좀 이 고품질의 토론을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자, 요즘 이 대출 받으신 분들의 한숨이 참 깊습니다. 금리가 뭐 하루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자,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KBS 보도본부 경제부의 오수호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서영민 기자가 오셨는데 네. 오늘은 휴가를 갔습니다. 아이고 서영민 휴가.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야, 경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또 때가 되니까 휴가를 가는군요. 두 분 모두 동기시고. 네. 예,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지금 메인으로 맡고 있는 이 박수정 PD와 동기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때 이 등산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그런 것까지 에피소드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죠. 자, 이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요. 벌써 네. 6번 연속 인상인데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인데 네. 올해 금리를 결정한 회의가 8번 열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7번 올린 건데 네네네. 2월 달에 한 번 안 올려서 6연속이고 자칫하면 8번 다 올릴 뻔도 했는데 8연속 될 뻔했는데.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2번 유례 없는 이제 빅스텝이라고 해서 0.5%포인트 그것도 맞아요. 2번이나 올렸거든요. 네. 그것도 사상 처음인데 그렇게 해서 1년 새 기준금리가 2.25%포인트나 올라서 네. 지금 3.25%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뭐 아시겠지만 시중은행의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 이것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라는 건데 이게 매달 15일쯤 발표가 되는데 아마 네. 이번 인상분이 또 반영되면 이달 15일쯤에는 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르겠죠.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영향을 또 주겠죠. 야, 놀랍습니다. 연초에 그냥 1이었는데 네. 지금 3.25가 됐어요. 예. 그 2.25가 그냥 1년 사이에 팍팍 오른 거예요. 예. 자, 문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너무 급격히 오르는 거 아닌가 이것도 걱정인데 자, 주변에서 보면 기업들도 힘들다 그러고요. 일반 국민들도 이 가계대출 이자 너무 올라서 부담된다 이런 걱정이 크고요. 자, 그런데 금리를 자꾸 올리는 이유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이게 물가 때문인 거죠.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 가장 네. 큰 이유가 물가 안정이 1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뭐라고 가계 했습니까? 기업 고통이 큰 건 안다. 안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선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뭐 이발비, 네. 예를 들면 라면값, 뭐 음식값 이런 게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게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면 나중에 내리지도 잘 않고 그러면 내가 같은 돈을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실제적으로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럼 경제 자체가 이게 왜곡이 되고 이게 경제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꺾일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일단 물가를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야 네. 그 다음에 뭐 금리를 내리든지 그걸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시중에서는 뭐 대출이자 뭐 기업들 걱정이 많지만 물가가 우선이다. 이게 더 근간이다. 경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연결해 봅니다.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까지 초비상인 겁니까? 지금 최근 발표된 게 10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5.7% 올랐거든요. 이게 뭐 사실 물가 0%대로 안 올라도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안 좋은 신호긴 한데 당연하지만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고 그게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목표치는 2%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성장을 할수록 어느 정도 물가는 오르니까 그게 적절한 수준인데 한참 높죠. 그래서 7월 달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6.3%까지 갔거든요. 이게 뭐 거의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그거보다 좀 떨어져서 9월 달에 5.6까지 떨어졌는데 10월에 5.7로 0.1%포인트 또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꺾일 때까지는 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내일 발표되거든요. 11월 물가 상승률이. 그거는 좀 떨어질 거다. 근데 이창용 총재가 이거는 작년에 그 농산물하고 석유류 가격이 평년보다 이상하게 많이 올랐던 특수 요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11월과 비교하면 이번 11월이 좀 덜 오를 수 있는데 이 물가 상승세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서 내년 초까지는 5%대 높은 상승률을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11월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해서 뭐 4%대다 해도 떨어진 게 아니고 작년에 높았던 거에 기저 효과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게 뭐 해석을 하지 않으면 수치를 보고는 우리가 까막눈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금리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까요? 그렇죠.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기조 내년 초까지는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당분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보냐 했더니 최소 석 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없거든요. 올해는 없죠. 네, 끝났고 내년에 1월, 2월에 열리는데 그러면 뭐 그때 봐서도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0.5%포인트는 아니라도 0.25%포인트 올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금융통화위원들이. 근데 이창용 총재는 자기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얘기를 안 했고 6명의 의견을 나눴는데 그중에 한 명은 3.25% 그냥 유지하자는 의견이 한 명 있었고 절반인 3명이 0.25%포인트 추가 인상. 올리자. 그 2명은 0.5%포인트 인상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추가로 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올리자 2명, 적정하게 올리자 3명, 올리지 말자 1명. 그럼 일단 오르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자, 1월, 2월 2달 모두 올릴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인상 속도가 좀 이제 조정된다, 늦춰졌다 이렇게 보는 건 긍정적입니까? 그렇죠. 1, 2월을 다 올릴 가능성보다는 한 번 정도 올릴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금리 올리는 게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유로존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 호주 그렇고 뭐 모든 나라 다 올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부담을 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를 좀 늦췄거든요. 뭐 거기는 가장 큰 이유도 역시 물가고. 근데 미국은 보면 10월이 7.7%였는데 거기는 9월보다 0.5%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았고. 그래서 오늘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물가를 잡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금리 인상폭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서 오늘 저희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원래 이제 지난 환율도 좀 많이 떨어졌죠.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 영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환율하고 증시가 좀 좋은데 자 그렇게 보면 미국이 지금 그쪽은 우리보다 더 0.75%포인트라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소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 달에 이제 중순쯤 열리는데 이거는 0.5%포인트로 좀 낮추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속도를 줄이면 낮춰도 빅스텝인데 그래도
전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더는. 예. 그래도 우리와는 지금 금리 역전이 돼 있고 미국이 더 높고 그렇죠. 이렇게 미국은 한 번 더 연내 올릴 기회가 이제 12월 중순에 있으니까 그럼 1%포인트 이상 또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올해처럼 이 기준금리를 계속 큰 폭으로 올릴 수 없는 또는 올릴 필요성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지금 환율이 1,435까지 갔던 게 오늘은 1,300원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석 달 만에. 네. 지금은 한 1,303원 수준인데 이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물가를 자극하니까 그게 부담이었는데 네, 일단 맞아요. 환율이 안정됐고요. 또 하나 자금 경색 문제입니다. 예.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채금리 오르고 채권금리 오르면서 기업들이 돈 조달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리기 부담스러운 게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오늘 수출 통계 발표됐는데 2달 연속 마이너스에 무역 수지 적자 8달 연속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 내년 경제 성장률 2.1에서 1.7%로 내렸죠. 크게 낮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올리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들 대출이자는요. 이렇게 또 따박따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개인이 맡기면은 그러면 요새는 예적금이 인기래. 네. 차라리 이 수익률이 이자율이 낮대 이러는데 오히려 내렸다는 보도를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저축은행 문제가 좀 껴있는데 그래요? 일단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5%까지 올렸던 게 지금 4%로 내린 게 그 금융당국에서 좀 견제를 나섰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있고 금융위원장이 실제로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은 채권도 발행하고 특히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은 100% 그 예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주로 개인들의 네. 은행이 이렇게 예금 금리를 올리면 저축은행은 이제 손님이 더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호황이 때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회수가 잘 안 돼서 유동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칫 은행에 밀려서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권 전체 위험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견제를 하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기회를 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게 코픽스 앞에 말씀드린 거 은행들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금 금리를 올리면 코픽스가 오르고 그러면 대출 금리가 자동으로 오르는데 그럼 돈이 있는 분은 맡기면 이자 많이 받아서 좋지만 이게 대출 받은 분은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금 이자를 조금 자제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대출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KBS 보도본부의 오수호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